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북한이 아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 발견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베이징까지 불과 985km. 이것이 펜타곤이 감추고 싶었던 전략적 진실입니다. 워싱턴 최고의 군사 분석가로서 저는 이 사실을 폭로한 대가로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동맹국에게도 숨겨온 주한미군의 충격적 실체, 그 모든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저는 마이클 데인포스입니다. 국제 군사전략 분석가로서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략에 관한 한 워싱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펜타곤 고위급 자문관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의 군사주둔이 한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영내 지정학적 균형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반도 관련 최신 정보를 검토합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북한 군사력 배치도가 걸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뉴스 사이트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워싱턴에서 가장 열정적인 한미동맹 옹호자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최근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지지하는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부유해졌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였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늘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없다면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었으니까요.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불만을 표출해도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모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한국이 불평하더라도 결국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언론에서 포착되는 신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증가, 그리고 한국 국방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관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사무실을 찾아온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의 말이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제 최근 칼럼을 읽고 찾아왔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며 자체 방위 능력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앞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 유학생은 차분히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국방기술, 무기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의 이상주의적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성장과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중심적 시각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의 전환은 곧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국방부 자문단의 일원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벽면에 걸린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곧 의도적인 배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 옆에는 거리 측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00km, 도쿄까지 1050km. 한 미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향한 지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지도라고요. 제 눈앞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최신 무기 체계들은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군산 기지에 배치된 무인 정찰기의 작전 반경은 1200km로 중국 동부 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 해군 기지의 이지스 순양함들 역시 남중국해까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기지 내 작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미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작전 계획은 더 이상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지역 전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한국 측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보호자, 피보호자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차세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한국 방산업체의 연구시설에서는 직접 최신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첨단 사이버 방어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거의 모든 방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요. 평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날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지역 전략을 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상당 수준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러한 현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한미동맹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는 인식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새로운 발견을 어떻게 동료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의 실상과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한미 관계의 실상은 어떠한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들, 비공개 전략 보고서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점차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중국 봉쇄 전략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도련선 전략은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 기밀 보고서에서 발견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제1도련선 전략의 효과가 약 40% 감소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과 가까워질 경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가 위치한 산동반도는 평택 해군기지에서 불과 40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군 제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는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에 있다고요.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무기거래 패턴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 장갑차, 그리고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미군도 높이 평가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군을 한국 안보의 필수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 한국인 중 65%가 단계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찬성하며 70%는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10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질문에 각각 30%와 40%만이 찬성했었거든요. 한국의 국가 전략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첨단 무인 전투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전직 국방장관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주한미군 없이도 국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남은 문제는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파트너십이었고, 이제 그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고위 정책 결정자가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으로 표현했을 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현실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국방부 회의에서 들은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하여 한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요. 이런 발언에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으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후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갖출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약소국 이미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난 70년간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국가가 되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액수를 요구하면서도 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친구와 점심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성장했다면 왜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더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이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인정하는 순간 한미동맹의 본질적 재조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강요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전략적 인내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조용히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저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메모 수준이었지만 점차 체계적인 분석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의 국방 능력, 전략적 위치, 그리고 변화하는 국민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을 분석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저 자신도 30년간 형성된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편견과 싸우며 글을 써나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초안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대부분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냐는 질문, 혹은 현실을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정책, 기술 발전,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가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철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게 위기가 아닌 오히려 주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발견과 변화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작은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 내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주한미군의 실질적 목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은 제 분석을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한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선임 분석가는 북한의 핵과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순진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공식 채널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은퇴연구원, 그리고 방위산업체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자주국방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인 전투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실질적 성과에 기반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체 현장 방문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일부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미국이 수출을 꺼리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방문 기간 중 한 저녁, 저는 한국 국방부 출신의 한퇴역 장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추었으니 미군이 떠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부 군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미군 주둔이 오히려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에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 체계 내에서 한국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 틀을 벗어난 시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히게 되었고 저는 점차 중요한 한국 관련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한국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타협점을 찾았던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GDP의 5%까지 늘리고 독자적인 방위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한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우려가 퍼졌고 일부에서는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제 위치는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양측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느 쪽에서도 충분히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자주국방 움직임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자고 제안했지만 거의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반박을 받았습니다. 한 장성은 노골적으로 제가 한국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갈등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밀했던 동료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면 전에는 함께 앉던 테이블에서 이제는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답장도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받아볼 수 있었던 보고서들이 이제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옛 동료는 미안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상부에서 저와의 접촉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견책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문제인물로 낙인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정말 객관성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워싱턴의 인식이 현실과 너무 괴리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고위층을 설득하기 위한 상세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억제하기보다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방위비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거의 즉시 기각되었습니다. 현 정책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점차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중요 회의에 초대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제 보고서들은 묵살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학술적 접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국제안보저널에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논문을 투고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주류 시각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평가였습니다. 낙담한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직속 상관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저는 제 우려와 분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제 분석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더 이상 한국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연속된 실패로 저는 거의 절망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는 소수의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연구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실패에서 나온 작은 성과였습니다. 이 모임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석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무부, 중앙정보국, 그리고 의회 보좌관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주류 의견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 모임에서는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은 피곤했지만 적어도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모임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고 이는 제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고립 속에서 저는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제 경력과 명성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과거 제 저서와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미국 전략의 일부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력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제가 믿는 진실을 알릴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한미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의 노력으로 거대한 정책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결연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방위산 업체의 젊은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체 기술 개발의 동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긍심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런 정신으로 어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적 갈등 속에서 저는 점차 제 진로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계속 일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간다면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반면 내부에 남는다면 제한적이나마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많은 타협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한미 관계의 변화에 관한 심층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색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견해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남은 영향력마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만 익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기자와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미국의 시각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한 주 뒤 워싱턴 포스트의 일요판에 실렸습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였습니다. 비록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 관점과 분석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과 주한미군의 실질적 목적에 관한 부분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사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인물은 바로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비밀리에 만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조지타운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더 큰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의 소개로 저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채널을 열어주었는데, 이를 통해 저는 한국 측의 시각과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와의 협력을 통해 저는 제 생각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지지자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지지자와 함께 저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실상에 대해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더 많은 증거와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능력, 경제력, 기술 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실제 역할과 목적에 관한 정보도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정부 내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방부 내에서는 보다 자주적인 방위 태세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이는 최근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편을 들거나 미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국가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규모를 축소할 경우, 역할만 변경할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대응 방안, 미국의 이익, 그리고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안보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능력 향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첨단 군사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군 없이도 효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군 주둔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미 상당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었고, 미국의 확장 억제는 반드시 주한미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석했습니다. 재정적 부담 감소, 군사적 유연성 증가, 그리고 더 평등한 동맹관계 구축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고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안보 구조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의 미래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가 재앙이 아닌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분석가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더 넓은 그림을 보는 전략가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의 확장은 제 분석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 차관보도 이런 제 변화를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여정을 거쳤다며 이런 과정이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차관보의 인맥을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안보 분야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분석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솔직함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절대 듣지 못할 내용들,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고민과 준비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책임자는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자 결국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군함, 장갑차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방위산업체 임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기술을 앞서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인 전투 시스템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드론, 자율 무기 체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와의 비공개 대화에서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며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국제관계학 교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여론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미군 주둔을 당연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고 오히려 주권과 자주성에 대한 열망이 높았습니다. 한 교수는 최근 자신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20, 30대의 약 65%가 단계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도 국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고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는 도전이었지만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우리는 보고서를 최종 완성하고 발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제 이름과 얼굴을 걸고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력과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우리의 활동이 알려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상관으로부터 긴급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우리 보고서의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요. 그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연구와 신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주한미군의 실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공개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즉시 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상부의 보고가 올라갔고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수색되었고 모든 자료가 압수되었습니다. 컴퓨터는 포렌식 조사를 위해 가져가졌고 종이 문서들은 모두 봉인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 정부나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어떻게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외부 세력의 영향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특히 제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였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과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위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차관보도 영향을 받아 그가 자문하던 여러 기관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연구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저와 전 차관보,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동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배신자나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길을 피했고 회의에서는 제 발언을 무시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팠던 것은 제 멘토였던 선배 분석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국가에 충성해온 그로서는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아내는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일을 한 것이냐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결심을 가족에게 설명했고 다행히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당한 자료들은 이미 백업해 두었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물러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저희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강하게 억압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결연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다행히 불법적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견책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회의에서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분석가에서 이제는 부서의 골칫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게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해 더 깊이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 체제 안에서 조용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알릴 것인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국방부를 떠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해온 직장을 떠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었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부 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가족과 깊이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진정으로 믿는 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 차관보와도 이 결정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생각한 후 결국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계속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지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제약도 없이 제가 믿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 상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개인적으로는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약간의 존중이 느껴졌고 어쩌면 그도 내심 제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퇴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제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이 건물에 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오래된 사진들과 메모들이 나왔고, 각각은 제 경력의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제가 처음 국방부에 입사했을 때 받은 임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정한 안보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사직 직후 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 결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인터뷰는 워싱턴 정가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용기를 칭찬했지만 동시에 강한 비판과 공격도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내 전직 동료들 대부분은 저를 비난했고 일부 언론은 제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보고서를 출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미동맹의 역사, 현재 상황, 그리고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직후 예상대로 큰 논쟁이 일었습니다. 보수적인 안보 전문가들은 제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저를 국익을 해치는 인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학자들과 젊은 세대의 전문가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학 전문가들과 아시아 정책 연구자들은 제 분석이 현실에 더 가깝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출간 2주 만에 이 책은 워싱턴 내 정책 서적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유력 언론에서 서평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대학 강연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제 견해를 전파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관한 이 청문회에서 저는 상원 의원들 앞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주한미군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강한 반박과 비판이 있었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상원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의 실질적 목적이 북한 억제보다는 중국 견제에 있다면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 주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었고 청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책은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서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저를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선구자로 평가했고 여러 유명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양국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유명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더 대등한 동맹 관계를 위한 제안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신자로 여겼던 전직 동료들 중 일부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와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안보 전문가들이 저를 멘토로 여기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젊은 국방부 분석가는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해 제 책이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저항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저를 반미주의자로 낙인 찍으려 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오랜 친구들 중 일부가 여전히 저를 외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우정을 나눴던 한 동료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칼럼을 썼고 그것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들은 오히려 제 주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대화의 장이 넓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터부시되지 않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마음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제 책과 활동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접근법을 제고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을 더 존중하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 제 책이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한 제 분석이 정책 검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요.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였고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학계와 싱크탱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미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모두 이 주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터부시되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주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연구가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한미관계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제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의 사설과 칼럼에서는 한국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 중심적 관점을 넘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논조가 늘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포린 폴리시 같은 주요 매체들이 모두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한 유명 칼럼니스트는 과거 제 비판자였다가 최근에는 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개인적인 대화 후에 시각이 바뀌었다며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반응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제 책은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자주 국방론자들에게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자주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제 책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저항과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시각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존의 틀에 갇혀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에 없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의와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고, 언론 인터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고립된 이단자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선구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제 강연은 항상 만석을 이루었고, 학생들의 질문은 예리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은 만석을 이루었고, 여러 정치인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저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 기회도 있었는데, 그는 제 분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에 대한 제 평가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제가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제 견해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저는 판문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에 서서 저는 이 분단이 냉전의 유산임과 동시에 오늘날의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 장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준비 상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워싱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달랐고, 이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국가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독자적인 안보 전략 수립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방위산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기술과 생산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런 새로운 정보와 인상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 전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더 넓은 주제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위계적인 동맹 구조가 이제는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그리고 다른 많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점차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가 시작되었고, 국방부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제 영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재정적 압박, 그리고 새로운 안보 위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한 담론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한 고위 참모는 제 책이 대통령의 독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설립된 국제안보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를 통해 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플랫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하여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영입했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 출신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우리 연구소의 강점이 되었고, 더 균형 잡힌 국제관계 연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 중심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제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제 연구에도 깊이를 더해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연구소는 이제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아시아 미국 안보 포럼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양측의 정책 결정자, 학자,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포럼은 이제 양측의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강연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는 교환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매년 몇몇 학생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을 때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노력 자체가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입니다. 양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저는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한 롤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그들이 이끌어갈 세계는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국제관계에 기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과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안보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제 견해를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유명 칼럼니스트는 저를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묘사하며 제 비전이 실현되면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제가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비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대화의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지배력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평등한 파트너십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아마도 주한미군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 이상 터부시 되지 않게 된 것일 겁니다. 이제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중받으며 논의되고 이것이 더 건강한 한미 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고해보면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의 위기,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비판과 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 간 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대의 위계적 동맹 구조가 이제는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때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고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관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미국은 불필요한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고 한국은 자율성과 주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반면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로 전환한다면 양국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21세기의 국제 질서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30년간 믿어온 확신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상식이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처럼 고립과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현상 유지를 위해 침묵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미 관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한쪽의 지배나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합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와 우려를 고려할 때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원칙은 국가 간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 간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까요?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위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